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보는 시간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오늘은 8월 24일 금요일입니다. 먼저 주요 신문의 일면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소득 주도 성장.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경제 성착인데 벼랑 끝에 몰렸다라는 제목이 달렸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보겠습니다. 하위 20% 소득 7.6%가 줄고요. 반면에 상위 20%는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말이 조금 우습게 된 상황이 벌어졌네요. 이유는 뭘까요? 서민 일자리가 급감한 탓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 보죠. 한겨레 신문입니다. 태풍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진 보면요. 제주도 상황입니다. 태풍 쏘올릭이 지나갔죠. 제주도는요. 이런 상처를 남기고 지나갔습니다. 느림버 태풍 오늘 전국 핥히며 올라간다. 지금 내륙 지방에 상륙해 있습니다. 곧 이어 자세한 태풍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죠. 다음 신문 보죠. 조선일보입니다. 이쪽에 기사가 있습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27일 방북한다. 언제 방북할지 꽤 관심사 있는데 날짜가 27일로 정해졌다는 소식 전하고 있고요. 미국과 북한 합의 그리고 김정은을 만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 보죠. 서울신문입니다. 대학 얘기가 나왔네요. 덕성여대, 조선대 등 116곳 최대 35% 정원 감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018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 교육부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이 했습니다. 그런데 20개대는요 3년간 정부 재정 지원을 못 받게 됐고요. 11곳은 학자금 대출도 제한됐습니다. 그리고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대학도 나타났습니다. 곧 이어 수시 모집이 진행되는데 이 대학들 고민이 많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를 쭉 한번 봤고요. 오늘 저와 함께 신문을 보실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나오셨고요. 조대진 변호사 그리고 김창룡 인지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변한병 변호사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부터 이제 1시간 동안 본격적인 신문 탐험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태풍 소식부터 전해드리죠. 매일경제입니다. 태풍 쏠릭 한반도 강타. 자, 강풍의 가로수, 방음벽 와르르. 하늘길, 바닷길 다 막혔다. 자, 비행기 타고 제주도라든가 다른 곳으로 가질 예약을 하신 분들 다 취소가 됐습니다. 바닷길, 하늘길 다 막혔습니다. 자, 느림버 태풍 쏠릭. 내륙 오래 머물며 피해를 키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한라산에는요, 순간 초속 60m의 강풍이 불었다. 대단한 바람입니다. 그리고 광주, 전남 지역도 직접 영향권에 들어갔고 300mm 물폭탄을 맞은 지역이 곳곳에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동해로 빠져나갈 듯 이렇게 있습니다. 강풍을 동반한 태풍 쏠릭으로 인해서요, 유치원, 초, 중 등 수교령에 맞벌이 부부들이 발동동. 전국 7,000개 이상의 학교가 오늘 쉬기로 했습니다. 휴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맞벌이 부부들이 갑자기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여러 가지 좀 곤란이 벌어집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요 밑에 기사 보면요. 태풍 경로 오락가락. 원래는요, 수도권을 관통한다는 얘기가 처음에 나왔다가 그리고 이후에 상륙 장소가요, 충청권이라는 얘기가 나왔다가 다시 호남 쪽으로 내려갔다가 뭐 이렇게 좀 경로가 오락가락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조금 이따가 저희가 전문가 전화 연결하는데 그때 자세히 좀 물어보죠. 옆에 기사도 보겠습니다. 태풍 쏠릭 오른쪽 극커브 쌍태풍 일본 쪽 시마론이 당겼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거기 사진 좀 보죠. 여기 보면요. 여기 태풍 쏠릭의 모습이 있고요. 그 옆에 일본 쪽으로 가 있는 태풍 시마론 20호 태풍입니다. 태풍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서로 무언가 영향을 주고받고 아니면 서로 간섭을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경로 예측이 이렇게 어려웠던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도 꽤 지금 관심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기사 여기 있는데요. 한국기상청 충남 36 일본에서는요 목포 치열했던 예보조이다. 그러니까 우리 기상청과 일본 기상청이 조금 예보를 다르게 했다 이런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보겠습니다. 당초 쏠릭이 충남 서해안을 거쳐 수도권을 관통할 것으로 봤지만 상륙 지점을 점점 남쪽으로 조정했다. 이게 우리 기상청이고요. 이에 앞서 일본 기상청은 태풍 쏠릭이 전남 목포 인근에 상륙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기상청이 일본 기상청을 뒤늦게 따라간 셈이 됐다. 약간 아쉬운 대목 같기도 합니다. 여기서도 맞아요. 열받은 지구, 한반도에 느리고 강한 슈퍼 라르고 태풍이 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름이 특이합니다. 슈퍼 라르고. 라르고라는 거는 음악 용어죠. 매우 느리고 폭넓다 이런 뜻인데 태풍이 이렇답니다. 슈퍼급인데 라르고 형태로 온다는 거네요. 68년간 태풍 이동 속도가 10%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한일 부근에서는요 평균 시속이 27km에서 18km로 떨어졌다. 극지방 해양열이 늘고 해수온도 올라가서 바람색이 얕아지고 크기는 더 커졌다. 뭐 이런 얘기네요. 굉장히 과학적이고 복잡한 얘기인데 일단 관건은요. 느리고 넓게 오니까 피해가 클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일단 태풍 얘기를 저희가 신문으로 봤는데 어차피 신문이 이게 어제 밤 그리고 오늘 새벽 정도까지 상황을 전한 거라서 이른바 좀 구문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좀 연결해 볼 텐데요. 먼저 경기 수원천에 나가 있는 이재호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현장 소식 전해주시죠. 네, 경기 수원천에 나와 있습니다. 오전 출근 시간으로 접어든 가운데 이곳 경기 남부 지역에는 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천 수위가 높아지지 않을 정도로 이 많은 양은 아닙니다. 이 바람 역시 크게 불지 않고 있어서 이 태풍의 영향을 느끼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경기도 전역에는 새벽 3시를 기해 태풍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이 안전을 위해 경기도 내 9가구 30명이 주거지를 떠나 긴급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0명의 대피자 외에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아직까지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을 대비해 경기도는 도내 31개 지자체와 함께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의 오늘 하루 강수량은 50에서 100mm 정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오전이 태풍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 경기도는 시설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니 주변 점검을 철저히 해 피해를 예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수원천에서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네, 이재호 기자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서울은 과연 지금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한참 출근 시간대라서 걱정이 좀 되는데 서울 청계천에 나가 있는 민지숙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민 기자 전해 주시죠. 네, 저는 지금 서울 청계광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인 현재 태풍은 서울에 가장 가까이 다가와 있지만 빗방울만 간간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수도권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됐던 태풍이 오른쪽으로 비껴나면서 서울은 위험 반경에서 다소 벗어난 상황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예상 강우량 역시 30에서 80mm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서울 도심 곳곳에선 초속 10m 안팎의 다소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초속 24m에 달하는 소형 태풍의 규모가 유지되고 있어 빌딩 사이에 순간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에 내리는 비는 오늘 저녁 6시 이후 완전히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청계광장에서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네, 민지숙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윤경호 논설위원님. 태풍 소식, 어차피 전문가들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전문가들의 분석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요, 생각보다 수도권 지역은 그다지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다행입니다만 너무나 우리가 걱정을 했었는데 그 걱정한 거에 비해서는 좀 태풍 강도가 약해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일본 기상청의 예보에 비해서 우리 기상청의 예보가 약간 좀 뭔가 좀 아쉽다는 부분 분명히 있었거든요.
자, 요거는 앞으로 조금 생각할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예, 기상예보는 사실 뭐 흔히 말하는 슈퍼컴퓨터의 용량 그리고 그동안에 쌓여 있는 축적된 정보 이런 것들이 같이 더해져서 아마 분석력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걸 누가 잘 예측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어디가 잘했다 못했다 뭐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사실 이번에는 수도권을 관통할 수 있다. 예. 그리고 아주 역대급으로 센 태풍이다라는 것 때문에 수도권 관통하는 태풍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많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뒤집어 보면 예. 그만큼 대비를 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어제만 하더라도 국회에서 오늘 태풍 대비하는 뭐 관련 장관회의라든지 주무부처 장관들에게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예결위 회의할 때 장관들을 뭐 예. 미리 돌려 보낸다든지 예. 오늘 미리 학교에 휴업령을 내린다든지 또 방송들이 뭐 재난특보에 미리 예. 시간을 많이 할애한다든지 이런 예. 것들이 평소하고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굉장히 준비가 잘 돼 있는 모습. 그렇습니다. 준비를 많이 했기 예. 때문에 피해가 덜한 점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다행히 지금 얘기처럼 진로가 예. 바뀌었기 때문에 예. 그러나 지금 수도권 지역은 비나 바람이 세지 않아서 피해가 없다고 하지만 예. 제주나 전남 남부 지역 이런 쪽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센 바람과 이미 비 때문에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지금 피해가 크기 때문에 예. 뭐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만 이쪽에서는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다 이런 얘기는 함부로 할 게 아닐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요. 이 태풍 쏠릭은요. 그동안 짐승으로 비유하면 뭐 호랑이급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나마 지금 이 내륙 지방으로 올라오면서 세력이 좀 약해져서 좀 어떻게 될지 관심사긴 한데 여기서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 기상청 통보관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통보관 윤기환입니다. 네, 오늘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주도에 상륙할 때만 해도요. 대단한 예. 태풍이었습니다. 쏠릭. 그런데 내륙 지방으로 들어와서는 지금 소형급 규모로 좀 죽고 강도도 뭐 약으로 좀 줄었다 그러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길래 그럽니까? 일단은 제주도 해상에 도착할 때는 이미 네. 해상을 거쳐서 도착했기 때문에 마찰력이 적고 일단은 태풍은 따뜻한 해수면에서 수증기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계속 발달하는데 네. 제주도까지는 계속 그런 과정이 겹쳐왔었고요. 네. 제주도 이후에 이제 전남 해안 부근에서 계속 머물면서 네. 내륙 지역으로 비가 쏟아지면서 마찰력이 커지고 함에 따라서 점점 약해지는 그런 경향을 보였던 걸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그 태풍 쏠릭의 모습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단계에 온 건가요? 일단 지역마다 조금 틀린 양상인데요. 예. 일단은 서쪽 지방은 조금 해안가를 제외하고는 예. 바람도 약하고 비가 오더라도 그다지 걱정이 안 되는데 예. 일단은 부산이나 전남 해안 그리고 경상 동해안 쪽은 바람은 계속 해안가 쪽에서는 계속 오전까지는 계속 불걸로 20m 안팎의 바람은 불걸로 예상을 하니까 주의를 해야 하고요. 비는 특히 강릉 쪽에 예. 태풍에서 생긴 비구름하고 태풍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동풍이 백두대간을 만나면서 상승을 하면서 두 예. 구름대가 증폭이 되어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도 집중호우 가능성이니까 이 지역에서는 계속 지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시간당 20mm 이상의 예.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으니까 특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경남 강원 쪽에서는 이 강풍에 좀 걱정을 좀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이 태풍 쏠릭 굉장히 변화무쌍합니다. 뭐 시속 4km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느렸다가 갑자기 상륙해서 또 빨라졌다가 하고요. 그리고 상륙 지점도 이게 충청권이었다가 호남으로 내려갔다가 여러 가지 변화를 보였는데 왜 이런 모습을 보인 거죠? 일단은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는 부분은 예. 일단은 태풍은 진행 방향을 전체 진로를 놓고 하면은 예. 알파벳 C자에 역시자 형태로 이렇게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북서진했다가 북진하다가 북동진 이런 예. 식으로. 예. 근데 이제 그 북서진하다가 북동진할 때 방향을 트는 이 지점을 전향점이라고 하는데 예. 이 전향점에서는 태풍이 느려지는 게 원래 통상적인 태풍의 특징입니다. 마치도 코너에서
브레이크 거는 것처럼.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느려지는 게 당연하고 이 부분이 이제 지나서 완전히 북동진으로 방향이 바뀌면 점차 예.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느려졌다 빨라졌다는 현상은 태풍에서 좀 특징이고요. 예.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내륙으로 다가오면서 우리나라의 주변에 북태평양 고기압 또 하나 생겼던 시마론 태풍 예. 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조금 우리나라 부분에서 많이 이 예측 경로가 많이 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상청에서는 그 변한 예측 경로를 추적하려고 예. 좀 많은 분석을 하였었습니다.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일본에 상륙한 시마론 그 태풍이 쏠릭에 간섭을 줬다. 그래서 뭔가 변화가 생겼다. 그리고 일각에서는요. 이 태풍 쏠릭이 한반도를 빠져나가서 동해상에 있을 때 자칫 시마론과 합쳐져서 거대한 태풍으로 이상한 모습을 띌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던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일단 우리나라에 빠져나가는 시각이 지금 쏠릭이 강릉에 빠져나가는 시각이 오늘 12시 부근입니다. 그리고 동해 먼바다로 빠져나갈 때는 오늘 한 18시 저녁경. 그렇기 때문에 시마론하고 쏠릭이 동해상 만나더라도 어떤 현상이 벌어져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영향은 없고 실제로는 시마론이 많이 약해지면서 그냥 쏠릭은 쏠릭대로 시마론은 시마론대로 그렇게 흐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 쏠릭이요. 강풍이 60m, 초속 60m가 넘을 정도로 강풍을 동반했거든요. 제주도 지역은 이미 상처가 굉장히 깊습니다. 이렇게 태풍이 바람의 세기가 강해지는 이유는 뭡니까? 점점 이런 현상이 발생하나요? 예,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바람도 하나의 운동인데 그 운동할 때 에너지를 어디서 얻느냐가 문제입니다. 근데 태풍 같은 경우는 따뜻한 해수면에서 얻게 됩니다. 우리가 물을 끓일 때 열을 가해서 물을 끓이면 수증기로 변하는 것처럼 그 물에서 수증기로 변하면 열이 필요한 건데 거꾸로 수증기에서 물이 닿으면 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열이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서 바람으로 이렇게 바뀌는 건데요. 그러면은 수증기가 어디 있었냐 하면 따뜻한 해수면에 수증기가 많이 공급이 돼서 그게 구름으로 변하면서 열 에너지로 나와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해수면이 그리고 우리나라 주변의 기압계 따뜻한 공기층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여름에 이례적인 폭염과 태풍의 강도, 강풍과는 연관이 있는 겁니까? 일단은 직접적인 연관의 관련성은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연관성이 있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태풍이 생기는 철은 여름철이고 따뜻한 여름철이고 특히나 이 따뜻한 여름철에 해수면이 높을 때는 태풍의 발생 빈도도 높고 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살짝 빠졌을 때 폭염 다음에 살짝 빠졌을 때 태풍이 북태평양 가장자리를 따라서 오기 때문에 연관이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폭염이 상시화된다는 전망이 많은데 그렇다면 태풍도 역시 강해진다는 얘기가 되는데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태풍 쏠릭이 태풍의 길을 열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태풍이 계속 한반도 쪽으로 많이 올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른바 9월 태풍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일단은 열었다는 개념부터 조금은 설명을 해드리면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가 폭염이 있을 때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면 북태평양 고기압은 큰 씨름선수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어른 씨름선수. 그래서 걔가 자리 잡고 있으면 태풍은 조그마한 어린애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조금 고집센 어린이. 그래서 큰 어른이 딱 버티고 있으면 어린이가 접근을 못하는 것처럼 어른이 이렇게 살짝 비켜줘야 어린이가 이렇게 길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북태평양 고기압이 살짝 동쪽으로 빠진다든가 우리나라에서 빠져야 태풍이 이렇게 지나가는 우리나라 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여름철이 지났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수축을 하면서 우리나라로 태풍이 올 수 있는 길이 열어졌다고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9월 정도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본 쪽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9월에 생기는 태풍들은 언제든지 우리나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상청에서는 올해 9월 달이나 10월 달에 태풍이 만들어질 경우 하나 정도는 다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그럼 가을 태풍 가능성도 좀 있긴 있는 거군요.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약간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사실 이번엔 태풍 경로와 관련해서 기상청의 예보가 좀 계속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기상청이 조금 더 세심한 예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좀 보시나요? 그 지적은 저희가 좀 진지하게 심각하고 반성하면서 받아들이고요. 일단은 하나는 태풍의 진로는
이렇게 변경하는 게 맞습니다. 원래는 왜냐하면 태풍이 살아있는 생물체이기 때문에 자연으로 인해서 생물체처럼 계속해서 현재 조건이 바뀌면 미래 조건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태풍은 항상 우리가 최선의 확률로만 일단 에볼을 하는 거고 가장 가능성 있는. 근데 그게 시간이 따라서 또 바뀌기 때문에 태풍의 진로는 뭐 한미일 다 모든 나라가 이렇게 바뀌는데 그래도 이제 가장 정확성 있는 진로를 추구하려고 일단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의 윤기한 통보관이었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태풍 이야기 지금까지 쭉 해봤는데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죠. 그러면요, 박진아 아나운서가 태풍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준비했는데 들어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19호 태풍 쏠릭이 한반도를 빠르게 관통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머물고 있는 항공우주국 나사 소속 우주비행사 리키 아놀드가 자신의 SNS에 태풍 쏠릭의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안전을 당부한다라는 말과 함께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아놀드가 직접 촬영한 사진을 보면 거대한 태풍이 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태풍 쏠릭이라는 이름은 미크로네시아어로 전설 속의 족장이라는 뜻인데요. 태풍의 이름은 아시아 태풍위원회의 14개 회원국들로부터 이름을 제출받아 번갈아 쓰고 있습니다. 각국의 고유 언어로 만든 이름을 10개씩 제출받는데요. 제출국가 명칭의 알파벳 순서로 차례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한반도를 강타한 역대 악명 높던 태풍들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목숨을 앗아간 건 태풍 사라였는데요. 1959년 9월 15일 나흘 동안 모두 849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재산 피해를 놓고 보면 지난 2002년 발생한 태풍 루사인데요. 약 5조억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또 가장 강한 바람은 매미였습니다. 당시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60m로 관측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태풍 소식 쭉 이어가 봤는데요. 방송 후반부에 태풍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순서 마련했습니다. 그때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문 읽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굉장히 관심을 끈 재판입니다. 개에 물린 초등생에 5,300만 원 배상하라.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의정부지법 민사6 단독은 23일 개주인 기혁 씨가 가입한 보험사는 위자료 3천만 원과 치료비 2,300만 원 등 총 5,300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렇습니다. 2015년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자신이 기르던 개를 데리고 산책하던 중 초등학교 1학년 니은 양을 만났는데 입마개가 채워지지 않은 큰 개였다고 합니다. 달려들어서 여러 군데를 물었군요. 귀와 등 등을 물렸는데 18일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정신적 충격으로 미술치료, 최면치료 등을 받았으나 당초 제시했던 보험금에 대해서 부모 측에서 이의 제기를 했는데 이 정도 수준의 배상을 해야 된다 합니다. 애완견 기르시는 분들 외출하실 때요 꼭 입마개 하셔야 됩니다. 입마개 안 하면요 이런 불상사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 좀 보죠. 여기 보면은요 이번에는 집값 부분인데요. 서울 아파트값 7개월 만에 최대 상승, 투기 지역 추가 지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오른 건가요?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입니다. 여기 보면요 빨간색으로 된 곳이 특히나 많이 올랐던 곳인데요. 여기 보면은 0.8% 일주일 동안입니다. 0.8%. 여기는 0.5%짜리 지역도 꽤 많이 되는데요. 25개 구 모두 올랐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일주일 사이에 0.37%입니다. 그리고 동작, 강서, 영등포는요 상승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유가 뭘까요? 전방위 규제가 불안 심리를 자극을 해서 수요가 몰리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나 중개업자들은요. 지금은 비정상적인 상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김창윤 교수님. 서울 집값 최근 상승률 심상치 않습니다.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지금 이 보도로 봐서는 예.
서울 집값을 분명히 잡는다고 정부가 각종 규제 대책을 세워놨는데 그것은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이 그렇습니다. 주간에 이 정도 0.37% 올랐다는 굉장히 많이 올른 예.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부가 또다시 이 규제책을 더 이제 투기 지역을 더 강화하겠다, 예. 확대하겠다 이런 것을 내놓고 있는데 예. 지금 이 대응을 보면 과연 이리서 잡힐까 하는 의구심을 많이 내놓고 있어서 이 심리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예. 지금 전문가들도 이건 굉장히 비정상적인 예. 현상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정부의 앞으로의 근본적인 규제책이 어떻게 나오는가가 앞으로 이런 심리와 맞물려서 현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해부터요,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서 대책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그 대책,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 돼버렸습니다. 그 정책의 방향이 과연 맞는지 좀 꼼꼼히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